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수다 경제톡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할 그러한 소식들과 함께요.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 암호화폐 7대 사건에 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2025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을 또 내다볼 수 있는 힌트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 시간으로 12월 27일 오후 4시 57분인데요. 녹화 시간 기준으로의 시황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금 조정이 나와줬죠. 94,900달러 선 현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300달러 선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켓캡이라고 하는 전체 시가총액이 있는데 이 전체 시가총액도 지금 2%가량 하락을 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 관한 볼륨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크립토 공표 탐욕 지수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지금 54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 지표는 이제 굉장히 강세장일 때 극단적인 탐욕 사태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의 탐욕 상태 정도다라고 그렇게 시장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하락을 하고 리플 코인도 2.14달러 나타내주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도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200달러 선 아래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요. 카르다노 에이다도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조금 더 차트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한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은 이제 최고가를 도달을 했었습니다. 108,200달러 코인마켓캡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은 94,000달러 선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폭의 하락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갭을 다시 메꿀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불리시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불리시 마켓, 불마켓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아직은 80%의 베팅률이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베어리시하다라고 해서 이제 약세장이다,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은 약 20% 정도 된다라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쭉 봤고요. 이더리움 쪽 시황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더리움도 약간 약세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보신 바와 같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폭발적인 상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6.98% 그리고 이더리움은 12.15%의 도미넌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1월에 취임, 1월 20일 한 달이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취임을 하고 나서의 동향들이 어떨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재료는 많이 뿌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들에 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인사들을 이제 트럼프가 임명을 하기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어떤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식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났다. 막바지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일러 호들에 따르면은 이제 가상자산 트레이더인 제이슨 피지노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극적으로 증가를 했다. 상승 사이클의 시작보다 끝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커질 때 가격이 정체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피지노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점은 내년 2분기와 4분기 초 사이 어딘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6개월에서 10개월의 정체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고 4번의 반감기를 겪게 됐고 그 여러 가지 주기들이 있었잖아요. 주기들 중에서 우리가 블리시 마켓 말고 베어 마켓이다라고 해서 약세장이었을 때 그 기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견디기에는 굉장히
긴 기간이셨을 거예요. 최근에 10만 달러 선이라는 그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는 불장 이전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 근접해 있지만 15,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한 시장의 약세장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그리고 이렇게 조정폭이 깊게 와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불장이 끝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전 패턴과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한 번 더 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이 분석가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시선들이 시장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상자산 고래가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한다라는 소식들이고요. 이게 이제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티의 자료인데요. 센티멘티가 이제 가상자산 고래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옮기고 있다. 고래들이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료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코인을 사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보유량, 볼륨이 커졌다라는 건 시장 자체에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온체인 분석을 보면은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이 거래소에서 활발해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또 같이 드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시장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떤 한편에서는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지표상으로의 호조 소식들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시점의 문제이죠. 대부분 이제 큰손 투자자들은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짧은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시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이제 오래된 투자자들이 이제 크게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장기 보유자들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더 시장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지표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 같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크립토 정말 이번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2024년도에 암호화폐 주요 7대 사건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뭐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됐고 얼마나 이제 그 가격에 반영이 됐는지.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이 7대 사건만 정리를 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께서도 아마 이 7가지 사건만 알고 계시면은 시장에 관한 자신감들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역시나 비트코인 ETF 승인입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우리가 생각보다 빠른 1월달 완전 상반기에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어요. 크립토 업계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 걸렸거든요. 정말 많은 운용사들이 이제 SEC에 신청을 했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근데 이제 계속 반려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반려를 받았던 게 뚜렷한 피드백을 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그 승인을 해줘야 되는 기관 측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 기간을 갑자기 연기를 시켜서 시간 끌기, 질질질 시간 끌기를 좀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나는 부분에 관해서 기다렸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락이라고 하는 가장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일경이라는 금액을 이제 운용하고 있는 이 운용사가 정확히 수치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까지 595개의 그 비트코인 ETF 승인 전에 그 ETF를 이제 SEC에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4개 빼고 모두 다 승인을 받았던 정말 기록적으로 ETF 승인을 잘 시켰기도 했었던 그런 운용사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ETF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CEO의 인터뷰도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아 이제 드디어 승인이 되려나 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의 음모론으로는 'SEC와 블랙락과의 뭔가 커미션이 있었을 거다.' 블랙락 거를 승인시켜 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중소형의 운용사들의 그런 신청들을 다 이제 반려를 했던 거다. 이런 음모론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승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승인이 됐고 일단 블랙락이 그래도 승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SEC도 굉장히 웃겼던 게 완전 스탠스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기한을 늘리거나 반려를 하거나 정확한 피드백을 주지 않았었는데 블랙락이 딱 그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완전 스탠스가 바뀌어져서 우리 회의하자. 이래서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에 관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치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고 아케어 인베스트먼트, 20년 쉐어즈, 비트와이즈, 블랙락,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발키리, 바네크, 위썸트리가 ETF가 이제 승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1개, 10개에서 11개 정도의 운용사의 상품이 있고 이제 그 운용사들마다 이제 수수료 경쟁을 당연히 하겠죠. 우리 걸로 이제 너희가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가 더 적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건 그래도 블랙락 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블랙락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했었던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발췌해왔던 시점으로 블랙록의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는 그 운용 자산이 약 540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거래량 기준으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지표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비트코인 ETF에 관한 흥행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이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ETF가 출시되고 20년 동안 일정 금액의 운용 자금까지 달성을 했다면 이거를 비트코인이 1년도 안 돼서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도 이제 많이 나왔고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흥행성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ETF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ETF는 또 이더리움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 거는 무엇이냐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알트코인에 관한 ETF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괜히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 ETF를 기대하시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보시고 물론 블랙락의 입장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 ETF 출시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 정말 큰 트리거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ETF가 승인이 되는 게 뭐 어떤 면에서 좋을까? 이제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스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대략 뭐 10개 운용사, 블랙락을 포함한 10개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들도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현물 시장으로 옵니다. 이런 이제 나스닥 거래를 이제 하기 위해서 현물 시장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오게 되는 거죠. 현물 시장으로 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 들어오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 나는 게 너무 호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블랙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이제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상은 이 ETF 승인은 나스닥에 거래가 되고 소매 투자자들이 쉽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네라고 하는 이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블랙락과 같은 이제 많은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현물 시장에 와서 산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장의 이제 가격 상승으로 반영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래소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장외 거래를 통해서 티 안 나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수치까지 다 합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수치의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사건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사건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올해 가장 우스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로 꼽혔는데 올해 가장 여기서는 이제 크레이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크레이지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번역을 하자면은 정말 "미친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황당한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알 수 없는 사용자가 당시에 120만 달러 상당의 26.9 비트코인을 사토시의 지갑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지갑은 이제 블록체인 익명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고요. 액세스하거나 자금을 반환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와 연결된 지갑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했지?'라고 봤더니 제네시스 지갑으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입금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토시가 깨어나서 바이낸스에서 27 비트코인을 사서 지갑에 넣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를 보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사토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잖아요. 지금도 이 사토시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고 사토시가 누구일까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막 제작이 되어 있는데, 사토시는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고 백서라고 해서 이제 백서를 쓰고 논문에 기재를 하고 사라지게 됐고,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일본인일 것이다 이름만 보고 그렇게 추정을 했지만, 사실상 일본인들은 나카모토 사토시 이렇게 이름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본인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이거는 이제 IP를 추적해 봤더니 일본이 아니더라 이런 설들도 있고, 그럼 사토시가 도대체 누구냐, 왜 비트코인을 만들고 사라졌느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시장에서는 의문이었고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네시스 지갑이라고 그 블록체인 처음에 비트코인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생긴 그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사토시를 깨우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지갑 번호를 알면은 지갑에서 돈은 꺼내지 못해도 돈은 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좌번호로 이제 누군가한테 용돈을 몰래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비트코인을 보내서 사토시 깨우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지갑을 사용해서 이제 사토시한테 보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그런 일들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120만 달러다라고 하고 비트코인의 개수로만 따지자면 2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에 1억이다라고만 하더라도 하나로 환산을 하면 27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억은 넘은 수치지만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말 실수를 해서 보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사토시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팬심으로 보냈거나, 아니면 이건 사토시가 깨어나서 이걸 보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설들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크레이지 스토리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 암호화폐 7대 사건 중에 하나로 꼽혔던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드디어 감옥에 갔던 우리 샘 형, 뽀글이 형, 지금 이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경제사범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죄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른 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는요, 117년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계속되는 항소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인 재판을 겪잖아요. 그 재판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25년형이 확정이 됐고, 오늘 들려온 소식으로는 또 1년이 감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까지 있는데, FTX 거래소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은 사라진 거래소이죠. 지금은 사라진 거래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선물 거래 굉장히 많았었고, 미국에서 한 3위 거래소 정도 될 정도로 볼륨이 큰 거래소였어요. 예를 들자면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뭐 이 정도, 코인원 정도의 수준이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큰 거래소였는데, 이 거래소의 그 회장이 이분이셨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근데 이분이 뭔가 이제 그 바이낸스라고 해서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 CEO가 있습니다. 그 CEO에 의해서 뭔가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의문이 제기가 처음에 됐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됐는데, 뭐 당연히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법무부 측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 회사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고객들의 예탁금,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자면 뭐 삼성전자를 사려고 넣어놓았던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혹은 1000만 원 이런 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죄를 물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투자자들은 그거를 이제 돌려달라고 출금 신청을 했죠. 근데 출금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려고 키움증권을 이용을 해서 키움증권에다가 뭐 1,000만 원을 이제 삼성전자가 좀 내려가면 사야지 하고 넣어놨는데 키움증권이 뭔가 뱅크런 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키움증권 쪽에 출금 신청을 했는데 키움증권이 돈을 안 주는 상황.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돈 내놔라 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고 이제 사회적인 지탄도 받고 했었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파산 신청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 큰 사건이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이제 법원 쪽으로 인도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117년형을 나왔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25년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고 지금 이제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FTX 거래소는 인수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긴 한데 뚜렷하게 아직까지 인수가 확정되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마 돈을 받아야 되실 분들은 아직까지 돌려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인 피해자들도 상당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건 바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번째 반감기를 맞았습니다. 반감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비트코인은 애초에 2,100만 개까지만 사토시가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2,100만 개가 다 나오고 나면은 더 이상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또 여기다가 반감기를 설정을 해놨어요. 채굴 보상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채굴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어떤 특정 연산을 풀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얻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2009년도에는 50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줬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전력, 똑같은 이제 채굴기, 똑같은 기능의 채굴기를 통해서 뭐 몇 시간을 굴려서 비트코인을 50개를 받았다면 4년 뒤에는 25개만 받도록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또 그 4년 뒤에는 12.5개만 받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4년 뒤에는 6.25개.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란 정말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겠구나라는 정도를 좀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4년 드디어 4번째 반감기인 3.12개. 그래서 이제 채굴 업체들도 많이 이제 사업을 접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채굴 업체 입장에서도 채굴 양은 줄어들고 물론 이제 그걸 잘 채굴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팔면 비트코인 지금 가치가 이제 또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 채굴을 하는데 그 공간도 필요하고 엄청난 전기료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채굴 기업 중에 몇몇 기업만 지금 살아남았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초기에는 그래도 채굴 기업들이 꽤 있었고 개인도 채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4번째 반감기를 맞으면서 지금 현재는 3.12개 정도만 125개만 우리가 이제 채굴하면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감기 때마다의 가격을 보여줄게요. 반감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항상 이렇게 보시면 최고가를 찍기는 했었거든요. 반감기 이후의 최고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반감기 이후의 최고가가 또 올 것이다라고 사실은 예상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뭐 친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는 그 정말 큰 이슈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반감기 사이클상 비트코인이 다시 최고가를 달성을 할 것이다. 이건 좀 예전 자료여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물음표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10만 달러라는 또 다른 최고가, 역사상 최고의 최고가를 또 한번 그렇게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소식 볼게요. 비트코인 채굴 소음이 있었는데 노르웨이의 한 마을 주민들이 비트코인 채굴할 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소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채굴 기업이 운영을 좀 중단을 하는 사건까지도 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채굴이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도 들지만 굉음, 그러니까 소음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 이야기는 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시설에 대한 계획을 철회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전기 같은 것들도 너무 한 장소에서 끌어다 쓰면은 전기 공급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려감으로 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사건은요. 마운트콕스 상한 기한이 2025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마운트콕스가 사실 또 그 이전에 해킹 때문에 사라진 거래소 중에 하나였어요. 큰 거래소였거든요. 그래서 마운트콕스 상한 기한이 2025년 10월 31일로 이제 연기가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상환 기한이 돼가지고 마운트콕스 측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예전에 피해봤던 사람들에게 상환을 해주게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빨리 가서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오랫동안 돈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이게 매물출회가 갑자기 급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언제 상환이 되느냐, 요 상환 기간들이 좀 중요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일 것 같아요. 올 하반기를 장식했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카말라 해리스를 꺾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언론 측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굉장히 박빙이다라는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또 우려감들이 커뮤니티에서는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고 지금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계속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들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을 장식했던 정말 큰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도 정말 훨훨 날아오르는 그런 흐름들까지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연도 암호화폐 7대 사건에 관한 이야기 나눴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의 전망치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